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언론기사에 부처의 의견을 실명으로 개진할 것을 권장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담당 부처의 의견을 담당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밝히는 것은 공개적인 국정 홍보죠. 이게 어떻게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익명으로 지역 감정을 주장하고 야당 정치인을 공격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선거에 개입한 댓글 공작과 같은 겁니까? 이건 댓글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니들도 그랬잖아 하며 물타기 하는 거죠. 이런 물타기를 무비판으로 스트레이트 보도하거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 줄 쓰고 마는 언론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한마디 정도 하고 나면 언론의 중립성이 지켜지는 건가요? 이게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주장입니까? 그냥 어거지지? 이런 생어거지조차 어거지라고 못하면 언론이 왜 있습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앞으로 본인을 소개할 때 가끔 검색어 1위에 빛나는이라고 해주세요. 민망하고 얼결이 된 거라서요. 예. 예, 모두가 다 얼결이 됩니다. 예.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댓글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눈에 띕니다. 군 댓글팀이 인터넷 언론사까지 설립해서 여론 조작을 벌였다라는 보도인데요. 그 예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였습니다. 4억 5천만 원 가량이 들었는데 국방위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2012년 5월 달에 포인트 뉴스라는 민간 인터넷 언론사를 세워서 활동을 했고요. 또 독도 디펜스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언론사를 직접 세워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예, 세워서 운영을 했다는 건데, 어제까지는 이제, 변희재 씨를 지원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번에는 국정원이 직접 운영한 거죠. 예. 네. 국정원이 돈을 줬고요. 군 사이버팀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낸 뉴스를 자기들끼리 트윗하는 거죠. 예, 그 댓글 알바단이. 나아가서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직접 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는 언론사들 기사가 다 모여 있는 것이 포털이고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전 국민에게 그런 기사들을 다 모아서 대표적인 기사만 배포하는 포털에는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못 느꼈겠느냐. 왜냐면은 포털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도 포털을 자주 보고 포털의 기사들을 통해서 포털이 언론사처럼 기능하는구나 느껴서 그렇지 언론사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기업의 서비스예요. 예.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은 엄청나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는 포탈이니까 건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예. 국정원 TF가 밝혀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력이 그 어떤 언론사보다 큰 그러나 그냥 장사를 하는 사기업에 불과한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그냥 회사예요. 돈 버는. 그 회사에 그냥 자기들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쓸 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을 가진 분들은 많죠. 예. 그것과 연결해서 항상 생각이 난다. 이렇게까지 하다 안 돼서 직접 언론사를 세우기도 했는데, 예. 그렇게 연결고리가 발상이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이태하 전 사이버 530 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눈에 띄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이태하 전 단장이 기무사도 불법적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기무사 심리전 조직 없애고 사이버 사령부로 통합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이 약간 이상한 것이 이제 요지는 이런 거죠. 요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심리전 단장이 아니 나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다 빠져나가고 말이지 나한테 책임을 집을 씌우느냐 그러면서 기무사 이제 국방부 산하죠. 기무사 너희들은 몰래 하지 않았냐. 이거 폭로해버리겠다. 나만 죽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내가 사실을 터뜨리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 대화가 이태화 심리전당과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 사이에 녹취로 보도가 됐는데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은 너희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너희들은 죽는다 할 때는 너희는 기무사인데. 그러면 이 대화가 편집되어 있거나 기무사 쪽의 답변이 편집되어 있거나 혹은 기무사 관계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대화의 요지는 기무사도 댓글 공작에 참여하였다. 몰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해서도요. 압수수색 들어오기 이틀 전에 사실을 알려줬다라면서 수사가 은폐되어 있다는 취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기무사는 특무대, 방첩대 또 뭐라고 불렸죠? 보안사 등등등등 군의 국정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이 이제 간첩 잡는다고 만들어낸 오래된 조직, 역사가 오랜 조직이죠. 근데 지금은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군의 국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정원도 했고 군 내부의 정보기관 조직도 했고 그리고 사이버 사형 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서도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한 거죠. 예. 그 중에서 기무사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대화에. 자, 기무사도 그럼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라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에 올라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보실장까지 지내서 7년 가까이 국내 안보 책임자로 지냈는데요. 이제서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사실 의혹의 뭐랄까요 군 관련 의혹의 총 집결지와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 선상에 작년부터 올랐고요. 예, 로키드 마틴사 사드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은 로키드 마틴사 무기가 이분이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하는 이런 안보 총책임자 선상에 있는 동안 몇 배나 늘어났거든요. 그 이전보다. 그리고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이분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이버 사령부 네, 댓글 사건이죠. 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보고하는 문건의 결재자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요건으로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공개되었던 이태하 전 단장의 녹취록을 보더라도요. 김관진 장관이 우리에게 업무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드나 뭐 로키드 마틴의 몇 천억짜리 조단위의 무기 그게 아니라 그냥 댓글 공작 이걸로 사실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상상도 못했던 블랙리스트로 사실은 수감됐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관진 전 장관은, 전 실장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만 1대1 회담을 요구하면서 빠졌는데요. 어제 회동 이후에 5개 안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한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만나야죠. 만나는데 정작 화제가 된 거는 넥타이 색깔이에요. 예. 문재인 같은 색깔이었죠. 예. 녹색, 국민의당 상징색을 넥타이를 했다고 언론은 그걸 가장 크게 보도했고요. 예. 정치는 상징 게임이니까 무슨 대화가 있었나 보다 그런 넥타이가 주목받는 것도 한편으로는 당연합니다. 당사자는 좀 답답하겠지만 아니 우린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넥타이 가지고 보도하냐고. 어쩔 수 없어요. 네, 구체적인 건 알아서 잘들 하시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옵션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트럼프의 이딴 말폭탄의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전문가 차원의 대화를 추진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화당 전직 관료가 포함된 7개 전문가 단체에 대화를 제의했다라고 합니다. 물밑에서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보도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접촉을 해왔다는 게 먼저 나온 건데 거꾸로 미국이 북한에게 여러 접촉을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쨌든 북미가 핵공격 완전 파괴 초강경 대응 기타 등등 얘기할 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군요. 그때도 여전히 대화 제의를 하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예, 북한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트럼프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건데 취임 초기에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냐라는 것들을 타진해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생각이. 저는 이 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거라고 양쪽 모두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극장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 정말 전쟁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화는요. 미국 쪽에서 거절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대화가 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대화가 있었고 그게 한참 후에 밝혀진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북미 사이에. 자, 하여튼 대화 시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스는.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일부 중진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이제 통합파들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라는 걸 만들었고 그 직전에 이제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국민통합포럼이라는 것도 또 만들었죠. 네, 일종의 정책 토론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파가 만약에 여기서 세를 얻으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자강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의당과 통합항을 연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양쪽이 팽팽하거나 완전히 서로 합의점을 못 찾으면 당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세 가지 시나리오 앞에 바른정당이 서 있다. 예. 네, 우선 11월 13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어떤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세가 더 강해질지 결론이 나겠죠. 어쨌든 바른정당은 지금 정계 개편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으로는 본인이 되면 통합될 일이 당이 흡수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어제 모임에는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이 나왔었고요. 잠시 후에 나오십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황영철, 김용태 의원 등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통합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6일에 자살한 채 발견된 사람이 있는데요. 도태우 수원시체 이 부시장입니다. 아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분 뉴스가 저희가 어제는 미니가 있어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에요. 네, 인수위 출신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국토부에서 주택 건설 도로를 쭉 역임했거든요. 한마디로 부동산의 핵심 요직에 토목 부동산 관련 핵심 요직에만 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부에 있을 때 이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국토부에서 수원시청으로 간 사건 일 자체가 3년 전에 이제 그 건설업자에게 접대받고 뭐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제 또 나와서 2010년 것이 7년 전인데 무려 또 나와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자살한 거냐 아니냐 이 동기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진 바가 없죠 지금. 유서가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점은 이분이 자살 불과 30분 전에 수원시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사진도 웃는 얼굴로 찍고 저수지하고 수원시청 거리가 5km밖에 안 돼요. 예.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예. 그러니까 30분 전에 사진 찍고 차로 10분 만에 차로 갔는지 차로 갔겠죠. 그 짧은 시간이면. 걸어갔으면 뭐 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자살 직전에 공식 행사에 참석해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고 바로 달려가서 자살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긴 하죠. 예. 그리고 또 하필 자살한 장소가 저수지라서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등용됐다는 점과 자살한 장소가 저수지다 하는 게 이제 저수지 게임 제 힘으로 먼저 처음 얘기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농협 직원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받던 농협 직원이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예. 그거 오버랩돼서 약간 서늘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죠. 예, 물론 경찰은 CCTV를 확인했는데 도유 부시장이 스스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은 확인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최근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무려 7년 전에 사건이고. 예. 당시가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계속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분이 뛰어내린 어떤 심리적 압박, 원인과 맞닿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좀 취재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죠. 이 시점에. 저도 취재 중입니다. 네,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밝혀지면.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뉴타운 또는 뭐 부동산 관련 법규 완화 뭐 이런 역할인데 좀 더 구체적인 역할, 내밀한 역할이 있었는지는 좀 알아보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예. 제목 정도 얘기하려고 한두 가지 정도. 네, 어제 크루드 독립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라크 총리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모두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얘기하고. 근데 크루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1호 자원 외교 대상이 크루드입니다. 네. 아마 너무 까마득한 얘기, 10년 전 얘기라 기억들을 잘 못하실 텐데 이 크루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시절에 이미 시작됐어요. 제1호 자원외교로. 서유공사가 이 지역에 5개 광구 유전 개발을 계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대략 8천억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네. 자원외교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하는 사안이다. 예. 우리 현장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국가 단위에서 투자가 실패한 사례는 없어요. 예. 다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크루드가 1호라서 얘기를 좀 더 해봤습니다. 1호에 1호. 5개 광고에서. 예.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석유 공사의 담당 주모 과장은 자살했습니다. 예, 자살 이야기가 2번이나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두루룩 나서 제가. 자살했는데 자살한 게 보도도 안 됐어요, 거의. 예, 이 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 보세요. 자, 유서 깊은 코너죠. 예. 이 코너만큼 욕 많이 먹고 칭찬 많이 받고 동시에 한 코너는 없고요. 이 코너만큼 저희가 이제 문 닫아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역시라고 왔다 갔다 한 코너도 없고요. 예. 이 코너만큼 전화를 많이 받은 코너도 없습니다. 항의 전화. 예. 당장 때려쳐라. 좀 전에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김성태 퇴출. 안민석 그만 나와. 뭐 이런 거. 물론 칭찬 문자도 나옵니다. 예. 극과 극을 달리는 문자가 난무하는 내부자들.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힘해 주십니까? 이낙연 총리님의 품격 있는 그 말투를 네. 열심히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총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장가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정말 지난 1년 동안. 예, 1주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이 벌써 1주년이 됐는데 뉴스공장의 1주년은 정말 엄청난 이 탄압과 해유 압박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제가 얼마나 사갔습니까? 사갔다는 말보다는 저 얼마나 늙었어요. 1년 전에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장장과 안민석 의원인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갑자기 저를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야수처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어요. 오로지 진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나마저 여기서 그냥 도피해버리면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냐 하는 그런 영어로,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영어로 라스트 스탠드. 마지막까지 나는 버티는. 네? 자, 지난 1년에 소회를 말하라고 했으니까는요. 네. 칭찬과 비판 해주신 우리 청취자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방송에
박힌 돌입니다. 박힌 돌. 네, 오래되셨죠? 사실 저는 15년부터 이제 3년째 이 방송을 고정 출연하고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진행자가 고성국에서 김만음, 세 번째가 김어준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파트너는 박민식 19대 때 의원님, 20대 때 김성태라는 아주 그 불량한 의원 한 분을 지금 만났고요. 그런데 이 박힌 돌 굳은자 안민석을 말을 해도 말이야. 김어준 총수가 공장장으로 1년 전에 들어오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하루하루 몇 시간 대처하는 긴장의 순간이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 이전 2년은 의원님이 이 방송을 하시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제 집사람은 새벽마다 5시면 일어나서 밥 해주고 그랬습니다. 3년째. 근데 20대 제 상대가 된 김성태 의원님이 지난번 청문회 때 그 좋은 이미지를 유지했었더라면은 이 방송도 훨씬 더 품격이 있을 텐데 저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뭐 이상한 이야기로 논란을 하고 그러시면서 제가 이 방송에서 품격, 뭐 영어로 그 엘레강스라고 그러나요? 엘레강스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제 이미지상. 네. 근데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 있으셨나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탄핵 파면 정권 창출 그런 격동의 시간을 보냈고요. 네. 장시호의 체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재용 주심판사 교체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특히 최순실 은닉재산 활동 보고도 이 방송을 통해 이루어져서 저로서는 감개무량한 1년이었습니다. 참 안민석 의원 정말 나는 안민석 의원께서 이 수도권 내리 4선이면은 참 정치 이력이 보통 이력이 아닌데. 보통 이력이 아니죠. 그게 꼭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그렇게 참 정말 비하하고 때로는 불신하면서 때로는 공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득하는 그런 모습은 내리사선 의원으로서 전혀 품격에 어울리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하면은 망하지 않는 동료 의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 동료가 없다. 내가 사실상 이렇게 망하게 된 것도. 나 진짜 안민석 의원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망가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이 복당하라고 한 건 아니겠습니까? 안민석, 우리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하고 놀면은 망하고 끝장난다고 이게 다 뭐 여야 통틀어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서상기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자, 요 말씀에 제 품격, 엘레강스를 위해서 뭐 긴 제가 반론하지 않겠지만은 서상기 의원님, 친박의 핵심이었던 대구의 서상기 의원님이 지난 20대 때 공천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왜 공천을 받지 못했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안민석하고 친해가지고 최순실한테 찍혀서 공천을 못 받았다. 이게 그분의 그분이 그 삼선 안민석 의원님과 같은 동료 삼선 의원이었어요. 근데 4선 때 공천에 실패했는데 그분이 국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놀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포기해야 된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21대 국회 다음 국회 총선에서 저랑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김성태 의원님의 위기감을 이제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다음에 설사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안민석 의원하고 이 방송에 내가 약속 지킨 부분은 내가 어떤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해줍니다. 근데 뭐 또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 방송을 그만하자 그럴 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 줄 거예요. 특수학교는 추진하시는 거죠? 그건 뭐 이미 조영 교육감께서 진행하시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특수학교 이야기했으니까 내일 그 백서가 나옵니다. 특수학교의 진실. 지난 15년 동안 서울 시내 하나도 특수학교가 못 만들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거기에 담아내고
상생 모델로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수용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생 모델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 게 바로 강서 지역 특수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은 이제 내일 백스를 보시고 알겠습니다. 뭐 답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맞이해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특수학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께서 그러지 않아도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말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제야의 음모론자가 김어준 공장장 아닙니까? 이런 제야의 음모론자가 이 교통방송이 원래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교통을 원활하게 위한 어떤 교통 안내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참 어느 날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근로 온도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 온도는 맞고요. 이 700만 청취자를 거느린 1등 라디오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희생자들. 그 희생자들을 밟고 즐기면서 자기는 이런 엄청난 제왕이 된 겁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여기 앉아있는 김성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 조력자가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서로는 이 방송을 동의합니다. 마치고 나면은 내가 가고 나면 두 사람은 또 작당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김성태 의원을 뭐 가지고 괴롭히자. 그런 작당은 저는 근데 진짜 내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1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도 우리 청취자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사명감은 이걸 두 사람 놔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건 안 되죠. 의원님. 정반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하면 한간에 어준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1주년 맞이해서 그러면은 세타령이나 한 번 더 듣고 갑시다. 세타령이나 저희가 그걸 좀 이따 끝날 때쯤에 한번 축하성으로 들어보자고 세타령. 아니 김성태 의원님을 거꾸로 저희가 걱정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그 당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또 안민석 의원의 또 정의로운 어떤 그런 정치 활동이 됐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그래도 독일 갈 때마다 유일하게 저에게 그 여비를 챙겨주셨던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험복하게 넘어가는 건 하지 말고요. 여기서 끊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중에 정진석 의원이 이제 총대를 맨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하다가 자살했다든가, 이런 식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이게 안 먹힐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이 방송 다음에 지금 박은순 시장께서 나오시는 걸로 저 우연찮게 알았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방송의 대주주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출연하시니. 대주주 나와도 맨날 저한테. 그래서 이 사실상 정진석 의원의 이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싸움을 먼저 건 건 박은순 시장입니다. 박은순 시장이 싸움 먼저 본인이 걸었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고소하면 될 일이지 왜 거기서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다. 이런 말은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 멀리는 차기 대선에 앞서서 이렇게 친노 친문 진영에게 아주 강력한 어필을 해보는 그런 입장에 우리 정진석 의원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반박의 입장이 이렇게 와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무슨 소리냐, 정치 보복은 당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와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은 민주당도 언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갇혀 있을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인정한 사실 아닙니까? 가족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2009년 4월 달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노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배노인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요. 예. 제 인내력에 지금 한계를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김성태 의원님 저 말씀이나 정진석 의원의 저는 행태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진석 의원은 고도의 의도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 발언에 있게 된 배경을 주시를 해보면요. 이 직전까지 검찰의 칼끝이 MB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MB를 정조준하고 있었죠. 댓글 부대 이 사건, 이것은 MB에게 보고가 됐던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MB가 큰 집에 가냐 안 가느냐 그 중대한 기로에 소위 말하는 정무수석을 했던 MB의 정무수석을 했던 정진석 의원이 총대를 메고서 물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퉁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거는 MB 구하기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진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타 쌍피입니다. MB 구하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폐청산 이 물타기 정패청산 이 흐름을 한번 엎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어요. 이 논란이 며칠 동안 있으면서 엉뚱하게 MB 정조준하고 있었던 검찰의 칼끝이 지금 살짝 지금 무뎌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폐청산 이 정국이 엉뚱하게 지금 주춤돼 버리는 그런 좀 느낌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요. 이 일타쌍피 효과를 노린 정진석 의원의 이 의도된 발언, 이 발언은 이것은 저는 패륜 정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막가파식 정치,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저는 이거 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그 누구라도 법 앞에 성역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령 그 대상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전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간에 불법을 저질렀으면 응당 조사도 받고 처벌도 받아야 말씀해 보세요. 무슨 범죄를 노무현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 홈페이지에 가족이 박인차 회장으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2009년 4월에 홈페이지에 실었어요. 다만 검찰 수사는 검찰에서 밝힌 거는 액수가 540만 달러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다 하셨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에 그 누구라도 법 앞에 성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이든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조사도 받고. 그런데 죽은 대통령을 건드리면은 부관 참시가 되고 또 살아있는 대통령을 또 공격하면은 적폐청산이 되는 지금 이 현상이 안민석 의원님 올바른 우리 사회 현상입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도 없고 또 민주당이 그런 논리를 내세울수록 현 정권의 행태가 정치 보복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 잘못한 거 있으면 전 대통령이든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맞지 않아요. 지금 국가 안보가 이렇게 위중한데 여야 간에 힘을 모아도 모아하는데 정치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야 이걸 정치 보복이다 그러고 저렇게 돌아가신 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시면서 이 물타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MB도 구하고 적폐청산 이 위기적인 상황 MB 큰 집 가고 적폐청산 되면서 과거 9년 큰 동안에 집은 어디입니까? 큰 집은? 큰 집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압니까? 예. 이 9년 동안에 큰 집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요? 이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는 저 MB와 박근혜의 저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설 땅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위기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대를 정진석 의원이 맨 것이고 정진석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알베르 까미 어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더 큰 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김성태 의원은 빠지시고 정진석 의원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단죄하겠습니다. 이런 패륜 정치가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안민석 의원님 이제 아무리 위기적인 상황이라도 이제 할 말 다 하셨습니까? 가려가면서 말씀하셔야죠. 정진석 의원의 그 입장에 대해서 잘못이 다음 있다면 주에 정진석 의원 오라고 그러십시오. 정진석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은 이미 검찰의 고소장이 김성태 제출됐지 의원님도 다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지 먹고 살 게 마시고. 없다고 해서 뭘 먹고 살 이 게 돌아가신 없어요. 왕자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안민석 이렇게 하게 의원은 되겠어요? 오늘도 방송 예? 이렇게 하라고 가려서 드셔야지. 사모님이 가려서 드세요. 가려서. 아침에 이렇게 그러니까 체하는 거예요. 좀 예? 기다려 보세요. 자신들이 좀 잘해서 과거에 대한 죄를 참회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김어준 지지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 이렇게 것이지. 방송이 진행되는데도 말기지도 않고 거의 뭐 이거야말로 편인적 방송 아닙니까? 저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 김성태 의원 빠지시고 정진석 의원님 이 자리에 불러주세요. 네, 정진석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한다고 이 자리에 오고 안 오고 하는 사람입니까? 당당하면 자신이 있으면은 저와 1대1로 네? 하더라도 추미애 당대표하고 해야지 왜. 특집으로 50분 편성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안 되고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좀 점잖게 봤는데 문재인 패륜도 정권이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적폐 청산이 뭐니 각종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난들을 이렇게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면은 언제부터 안민석 의원이 이 정권의 나팔수가 됐습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예? 아니 안민석 의원께서 그렇게 저를 공격하고 우리 야당을 공격하지 않아도 이미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집권당 여당 사선 의원지를 모르고 그냥 야당 은퇴 하시던 그런 뭐 스타일로 이렇게 남들 공격이나 하고 이 방송에서도 패륜적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동료 의원한테. 자, MB 방송 장악하느라고 기자들 찍어내리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82명의 연예인들 찍어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댓글 부대, 예? 국정원 또 기무사 국정원하고 뭐 사이버 사령부 시켜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하고 MB한테 보고 일일 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사죄부터 하세요. 자, 안민석 의원님.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성태도 마찬가지고 과거 일에 대한 참회하고 사과부터 하십시오. 아무리 세상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국민들의 동정이라도 받는 약간 진정하시고 아무리 3회는 알겠는데 3회는 뭡니까? 3회. 사과.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안민석 의원께서. 그리고 MB. 좀 그만하세요. 이명박 MB. 이 방송 전시회 국민들에게 직접 할 말 있으면 나서서 당당하게 안민석 기다 아니다 이야기하시고 사과할 부분 있으면 사과하고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십시오. 이렇게 야당 탄압하고 그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한 정권을 역사 앞에 잡은 떳떳한 길입니다. 사선 의원이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도 과거에 MB계였지 않습니까? MB한테 가서 충정을인 조언을 하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큰 집 당신 가야 되겠다. 우리를 위해서 큰 집 좀 가주셔야 되겠다. 안민석 의원님도 허위 사실로 사실상 제가 지금 고발하면은 고발 당할 위치입니다. 왠가 하면은 MB 때 허위 50다 노리셨잖아요. 18대 의원 때 제가 그때도 비주류로 나는 탄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정권에 같이 새누리당, 한국당 또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면 도매금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안민석 의원의 정치 행태야말로 집권당 의원의 이런 품격이나 품위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MB 때 친하게 하시면서 단물 안고 다 빼먹고도 지금 와가지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민석 그럼 의원께서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언제부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친문재인계에 이렇게 최전방의 공격수가 되고 나팔수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노 인사가 아니에요. 친문 인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지고 사선 의원이 되고서도 당직 한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선 의원이 그것도 맹식이 실세라면서 민주당 내에 당직 한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건 친노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특별 전용기 타 보셨어요? 예? 저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정치 시작했고 노무현처럼 정치하려는 사람이에요. 안민석 의원님. 저를 친노든 뭐 비노든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지만 안민석 의원님. 대통령 전용기 탄 사람은 이 망자를 욕되게 하는 이것은
이건 제가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제가 폭탄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에게 제가 돌격할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자리에 정진석 의원 불러주세요. 저 사자의 정진석 의원 안 나오면은 제가 다음 주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나오실 어떤 명예훼손이나 또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폐륜이에요, 폐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예. 안민석 의원님이 그렇게 오해하고 국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 방송에서 아니 이명박 살리려고 너무 이런 폐륜을 저지르면 공격적으로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할수록 전국은 더 꼬여가는 것이고 여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친이계는 아니신 거죠. 예. 아니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18대 때 김성태 의원이 어떤 정치 노선에 서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주는 하셔야지. 추석이라 갑자기 따뜻하게 끝내주세요. 1분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이 대통령 전용기 이야기하셨는데 누구보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면은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면은 점잖으셔야죠. 진정하시고 어떻게 그런 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럼 미국 전용기 태워 가시면서 이렇게 야당 탄압하고 야당 공격하는데 전면에 나서 가지고 사선 의원이 품격 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자, 제 품격, 엘레강스 다 말씀하신 건 읽겠습니다. 아니잖아요. MB,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자방 수사하고 큰 집 보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보내겠습니다. 주는 추석이라 하세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코너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으로 이 방송이 최순실 보냈듯 MB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방송도 위태로워져요. 예? 왜 정치 탄압 보복에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이게 갑니까?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 교통방송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민석 서울시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정원의 박원순 제안 문건 확인됐죠. 이 제안 문건이 등장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고소해서 최근에 뉴스의 중심에 서 계신 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서울시 잘했다고 광고하러 나오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 서울시장이 그렇게 한가한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네. 뭐, 맞겠죠. 그때 나오셔가지고 실컷 광고하고 하셨고. 자, 오늘은. 광고 잘 못한다고들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예. 예? 아마 그때는 그랬나 보네요. 그때는 저희가 초청한 게 아니고 직접 나오신 거예요. 예. 광고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시간을 비워서. 자, 오늘은 근데 아주 심각한 정치적 정쟁의 한 가운데 서 계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 예. 그러면서 박 시장님이 먼저 노무현 얘기를 꺼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반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꾸 거론되고 있고 하는데 우선 정진석 의원이 박 시장님 발언에 반박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우리가 역대 우리 정부를 책임진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통령은 없었잖아요. 예. 그만큼 정치적 압박과 엄해와 공격이 있었던 거죠. 정진석 의원의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있었던 모든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저는 생생히 기억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진실을 확대하고 왜곡하고 또 엄해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살로 몰아간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식 살인이다 이런 말까지 그 당시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체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신 이유는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유는 사실은 3선을 위해서 그런 거다. 3선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제물로 삼은 거다라고 바로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하태경 전 의원이 여기서 얘기했고 그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민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전직 대통령을 제물로 삼을 만큼 서울시정을 잘못해오지 않았다. 그렇게 3선을 그렇게 할 만큼 우려할 만큼 그거 없이도 저는 서울시정을 잘못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물로 삼지 않아도 3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랑이십니까 동시에? 네, 이건 뭐 해석 기술이 많이 드셨네요. 네. 제물로 삼은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고발하셨습니까? 임명박 전 대통령? 뭐 좀 전에 저는 그 정진석 의원의 그런 발언이 사실은 여전히 그 개인에게는 정말 커다란 상처를 주는 말이잖아요. 유가족들에게도 상처를 그럼요. 주고 지지자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야기고. 네. 예. 아니 뭐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지난 시기에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네. 정말 그게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저 개인과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또 정말 정치 개입,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의 사전에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이 대명천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문건을 실제로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보도는 많이 됐고 그런 문건이 있었나 보다 하는데 문건이 작성된 게 이제 당선된 직후예요. 당선되자마자 이 문건이 작성된 건데 우선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요. 그 뭐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좀 사실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긴 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박원순 시장 죽이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그 영향력을 미쳐서 박원순이라는 사람 또 박원순 시장이 펼치고 있는 시정을 회방하고 방해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런 어떤 정경련 같은 조직도 활용하고 또 보수 단체들로 하여금은 데모하게 하고 엄해하게 하고 뭐 언론에서는 또 그런 걸 많이 보도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들어있죠. 감사원, 행안부, 뭐 검찰, 경찰, 국정원 등등등 다 동원 하도록 하는 문건인데 실제로 그걸 이런 문건을 보시기 전에 이게 이상하다. 이걸 피부로 느낀 구체적 사례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건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에 나타난 여러 그 전략과 행동 실천 방안들이 그대로 다 실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박원순 시장을 제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저와 가족들의 이런 엄해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서울시가 그 당시 시민들의 지지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행했던 여러 정책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청 앞이나 아니면 뭐 어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19번이나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실행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지난 한 6년 동안에 서울시장으로서 어디 뭐 방송에 특히 KBS나 MBC 같은 이런 공중파 방송에
좋은 글로 나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뉴스로. 그러니까 그 왜 보면 뭐 저희들이 그 당시 친환경 부산급식이니 또는 복지 확대라든지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수많은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 지지한 그런 정책들을 좌편향으로 몰아가지고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게 뭐 그리고 또 개인이나 또는 가족들의 문제, 특히 우리 아들의 어떤 뭐 병역 의혹 뭐 이런 걸 갖고 사실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나 뭐 이런 오프라인이나 뭐 이 관계없이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지독하고 이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해댔죠. 가족들이 이런 공격으로 이거 시장님이야, 정치인이고 시장님이니까 이 직업과 직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고난이라고 받아들여서 가족은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런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의 공격을 엄해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이게 보통 예컨대 댓글들에도 그렇게 잔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저주가 있죠, 보통 저주.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 뭐 심지어는 정말 자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에 심장에 이렇게 그 주는 충격들이 상처들이 사실은 뭐 심각한데 어쨌든 그걸 또 이렇게 무력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도 참 힘들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가족들이 더 또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또 함께하는 뭐 그런 것들도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번 사건은 사실 저는 지난 우리가 시기에 이룩한 민주주의의 그런 성취라는 것을 완전히 그 공허하게 되돌리는 후퇴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나 이럴 때 왜 중앙정보부. 그러면 사실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정말 힘이 센 조직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직들이 한 게 결국은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이 정치 공작하고 그래서 야당 무너뜨리고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을 강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987년 민주화가 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온 국민이 합의했던 것인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완전히 복원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시장님이 이제 고발하고 또 최근에 이제 국정원 TF나 통해 가지고 적폐청산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게 피가 피를 부른다, 뭐 이게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막연한 가능성 가지고 고소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당한 피해만 해도 이게 엄청나고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당시에 뭐 문화예술계에도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이렇게 대상이 돼가지고 사실은 방송인이나 연예인이 이런 방송에 못 나오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개인의 삶을 말하자면 완전히 잃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려워해요, 아직도.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또는 한 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뭐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라고 하는 국정원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한 일종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우선 몰랐을 리가 없고 네. 더군다나 뭐 지금 원세훈 재판이라든지 또는 이번 그 국정원 이 적폐청산 TF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미 뭐 여러 가지 그 BH 보고 사항이니 예. 뭐 VIP 1일 보고라든지 이런 문건들에 이미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검찰이 조금만 수사하면 네. 뭐 금방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전직 대통령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건으로 법률 가시니까. 저는 법 앞에는 만인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법을 위반했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왜 흔히 대한민국의 법을 거미줄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놈은 다 뭐 거미줄 해치고 그냥 도망가고 네. 힘없는 사람들만 그 법의 재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행위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근간을 무너뜨린 그야말로 아마도 가장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부인할 텐데요, 아마도. 나는 몰랐다. 아래 밑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이게 당사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드러나고 있는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뭐 과거에 이제 권력의 신여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지만 사실 그 박원순 제안문건이라는 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그것이 폭로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사실 고발도 하고 검찰에 했는데 제대로 안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런 적폐청산이나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광범한 요구에 기초해서 탄생한 정부잖아요. 특히 지난 겨울 뭐 거의 연인원 1,6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외쳤던 그런 목소리, 그런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인데 거기에 따른 검찰도 당연히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원세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장장이 결국 보고할 대상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나는 보고하지 않았다. 내가 다 한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본인한테서 꼬리를 끊어버리면. 제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파묻었다고 꼬리가 안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요즘 세상에 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지금 그 캐비넷 문건이라고 거기도 또 뭐 저와 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리고 이미 드러난 것 아까 BH 1일 보고라든지 VIP 뭐 이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문건들이 이미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그 수사가 시작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뉴스공장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올바른 이야기를 가장 숙연하고 재미없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여기서 약간 틀어서 시장님 왜 이렇게 괴롭혔을까요? 정치인들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뭐 그쪽에 물어봐야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요. 그렇게 미웠을까요? 시장님이? 뭐 미웠던 아니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네? 두려웠다고요? 네. 왜 두려웠을까요? 시장님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를 높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가 2011년이죠. 예. 네, 그때 제가 보궐선거 당선될 때 드라마틱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하고 싸워서 사실 그때 제가 뭐 어떤 조직이나 무슨 뭐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 당시 선거 유세에 많이 참여하고 그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의 흐름이 확 바뀌었죠. 정치 흐름이 박원순 쪽으로 가고 있었다. 아니면 꼭 저쪽이라기보다는 예. 적어도 그 당시 한나라당이 민심 위반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어서 예정되어 있었던 총선이라든지 또 그 얼마 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위기감을 굉장히 저는 느꼈던 게 아닌가.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꺾어놔야 된다. 그런 거였겠죠. 그리고 저와 저를 또 상징하는 뭐 예컨대 민주당이라든지 예. 이런 정치 세력과의 어떤 큰 문제의식을 가졌겠죠.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진 건데 그 뒤로는 점점 인기가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좋은 일로 제가 이렇게 예. 공중파 방송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나요? 왜 그때 그 뭐죠 힐링 캠프라고 예. 거기 녹화 예약까지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예. 아마 저는 글쎄요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나올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네. 그냥 인기가 없어서 취소한 거 아닐까요? 그쪽에서? 뭐 예. 정말 재밌게 질문하시네. 아니 충분히 제가 10분간 그동안 당하신 일에 대해서 사실 이런 얘기할 때는 본인이 당한 거라서 흥분하기 마련인데 어쩌면 이렇게 차분하고 또박또박 남 얘기하듯이 올바른 얘기만 숙연하게 하시는지. 사실은 그 제가 왜 좀 전에 그 흥분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까. 네. 예. 뭐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벌써 여러 번 얘기를 제가 해서 그런데 그 정진석 의원 얘기 중에 예. 이게 부부 싸움으로 뭐 네네 그랬다. 자살했다. 저는 정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입는 그 네. 마음의 상처라는 거는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리고 뭐 자신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14 이 정상회담 예. 그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권양숙 여사님 뵀어요. 예. 그리고 제가 잠깐 인사 그 말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굳굳하게 견뎌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제가 했는데요.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겪어보셔서 아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직접. 저는 정치이기 이전에 또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정말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실도 물론 아니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에 하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문제도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왜 동방정책이라고 브란트 수상이 예. 취한 정책을 그 이후에 정당이 바뀌어도 이게 민족 문제니까 민족 공동체 전체의 문제니까 어떤 당리 당략을 떠나서 그걸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통일 문제나 남북 문제나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풍토는 어쨌든 사라져야 된다. 저는 이번 박원순 제안문건이나 또 국정원의 비리 문제는 결코 이거는 여도 야도 너도 나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의 근간의 문제거든요. 또 너무 심각했나요? 아니, 이미 충분히 심각했기 때문에요. 예. 저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국정원의 국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들, 사정기관들 전방위로 당하셨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경선의 자살골은 국정원의 작품인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하나 해두고요. 왜 그렇게 자꾸 나를 공격하는 모드로. 공격이 아니고. 자살골을 한번 차신 적은 있으시죠. 예. 제가 사람이 또 하다 보면 자살골도 또 넣게 되죠. 그 얘기 해놓고. 네.
그렇지만 서울시는 이렇게 잘했다. 나오신 김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몇 마디는 하고 가셔야죠. 그런 탄압과 그런 공작과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원순 제압 문건과 그다음에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 박원순 저격 특위라는 것도 그것도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을 두려워한 건 사실이에요. 저쪽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말하자면 그건 내가 잘해서라고 해주세요. 아니 신뢰를 그래도 잃지 않았던 것이고 신뢰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가장 잘한 거 한 3가지 정도만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요. 서울시가. 아이고 뭐 그거 지금 뭐 새삼스럽게 얘기합니까? 다 아십니다. 시민들은. 잘 몰라요. 아니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아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의 정책을 다 가져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서울시를 다 베꼈다. 도시재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뭐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그동안 정말 집중해서 이룬 성과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도 저는 그런 걸 갖고 가져가서 전국화하겠다. 이건 참 잘하신 거죠. 서울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정부가. 그 정도로 서울시가 잘해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 나 때문이다. 뭐 그렇게 또 해석하십니까? 예,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동네라서 요 동네 최근에 서울시가 한 일 중에 요거 뭐지 하고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문화 비축 기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 그게 상암 경기장 바로 옆이라서. 그게 바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옛날 70년대에 뭐 전쟁 시기에 대비해서 석유 비축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탱크가 한 5개 정도 있었어요. 그게 그동안 이제 폐허로 남아 있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그걸 저희들이 잘 개조를 해서 전시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문화 비축 기지로 전환해낸 건데요. 그거 뭐 아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명성이 났습니다. 그러면 석유를 비축하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공간이요. 오일 그 탱크죠. 기름 탱크죠. 탱크. 네. 탱크 안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는 들어가서 다 전시도 하고 그 공연도 하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그러면? 높이가 글쎄요 몇십 미터는 되죠. 이야. 폭도 그 정도 되고. 예. 네. 재밌습니다 아주. 그런 거 자랑하시죠. 거기 가서 한번 공연 한번 하시죠. 그런 거 자랑 좀 하시죠. 자랑할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 또 하나만 이왕 남기면. 시가 다 됐는데. 지금 세운상가. 세운상가를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게 세운이라는 뜻이 세상의 기운이 다 모인다는 뜻인데 그래서 옛날에 거기 가면 탱크도 만들고 뭐 비행기도 만든다 이런 말이 쓰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게 거기에 빨간 책을 살 수 있다는 얘기 있었죠. 뭐 실제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인 건? 아니 뭐 저 이런 아주 불량 아동들도 있었으니까. 시장님도 가신 적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게 지금 완전히 새로 재탄생해서 그 과거의 그런 장인들과 또 새로운 메이카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 움트는 그런 기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종묘에서부터 을지로까지 나중에 다음에는 남산까지 연결합니다. 이게 일종의 공중보행로예요. 데크를 깔아서. 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까? 네. 기가 막힐지는 제가 한번 가보고 말씀드리고요. 삼선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삼선 도전하시는 거죠? 네.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삼선 짜장면 먹는다는 얘기만 하시고. 네, 우리 직원들이 자꾸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삼선에 도전하시는지 오늘 나오신 김에 얘기하시고 가시죠. 네,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지금 이제 연휴도 지금 이번에 많고. 고민 다 하셨잖아요, 이제. 네. 내심 결정하셨으면서. 뭐 시민들과 함께 좀 더.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네. 뭐라고 하시나. 뭐 그래도 또 여러 얘기를 듣는 과정은 좀 필요하니까. 결정하셨죠, 속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셨으면서. 네. 아, 정말 집요하시네. 네? 그러면은 발표는 언제 합니까?
뭐 제가 결심하고 결심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심하셨는데 발표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니까 그리고 자꾸 그렇게 결심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물으세요. 네? 결심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네. 아니 뭐 정치라는 게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그럼 있고. 삼선 짜장면은 왜 드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직원들이 시켜준다고만 했죠. 그럼 거부해야죠.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곱빼기로 가져와. 삼선은 안 돼. 이렇게 하셔야지. 네. 자, 곧 그럼 발표하시는 거죠? 곧. 뭐 제가 결심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심을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 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다기보다 뭐 아직 사실은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뭐 선언한 사람이 아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 아직도 기간이 뭐 이제 1년은 채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야죠.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또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실천하고 올해 안에 발표하십니까? 네, 뭐 그 정도에는 해야죠. 아, 올해 안에 하시는 걸로. 네. 올해 안에 삼선 도전을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실 때는 좀 덜 엄숙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본래 뭐 사람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아니 지난 방송에서는 굉장히 발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예. 지금 주제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발랄한 것으로. 그러겠습니다. 자, 올해 안에 삼선 도전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거의 제가 확정지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목에 걸렸어. 왜 작은 건 없지? 그럴 땐 더알티지 오메가3.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봤나 봐. 눈이 너무 건조하네. 그럴 땐 더알티지 오메가3. 손발도 저려. 그럴 땐 더알티지 오메가3. 알았어. 더알티지 오메가3. 그래, 약사들이 만든 GM팜을 검색해보라고. 오케이, GM팜.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박원순 목사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불친절한 회의에서 제가 빵 터진 문자였습니다. 물론 뭐 재미없어도 사랑한다는 문자도 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재미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삼선 짜장 얘기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뭐 심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아마도 서울시장이 갖는 중요도 때문에 부자진들이 흥분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흥분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 그리고 공개방송에 다녀와서 직접 봐서 너무 좋았는데 다만 사인할 때 너무 더워 보여서 부채를 빌려드렸더니 왜 안 돌려주십니까? 아니 그거 무료로 나눠주는 부채 그거 아닙니까? 사은품으로 어디 있을 거예요. 한번 오세요. 돌려드릴 테니까. 네. 추석 연휴에도 군수공장 하나요. 예. 명절 특근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저도 다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나오긴 나옵니다. 네. 자, 안민석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 안민석 의원이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은 내가 상대방을 자유한국당의 의원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김성태 의원과. 근데 그게 아니라 김성태 의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의원 혹은 정진석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라고 나가면서 말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간파하신 분이네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 네. 실제 그렇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는 오늘 1,500건을 돌파했어요. 예. 보통 얘기는 이제 대선 후보급이 나와가지고 뭔가 불만에 가득 찼을 때 청취자들이 이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안민석 의원과 김성태 의원 이미 일부에서 1,000개를 돌파하고 저희가 이제 문자를 잘 읽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를 몇 번 번호로 보내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문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몇천 건이 온 겁니다. 이 정도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재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집 방송 후유증 혹은 후폭풍 혹은 뭐 많죠. 잔상 뭐 있습니까? 양 언니와 센 언니의 만남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어준 언니라고도 불러주십시오. 제가 제일 재밌던 멘트가 그날 제가 이게 뱀 형상을 한 목걸이를 하고 나와서 못 보셨겠지만 그랬더니 야 김진애 박사 뱀 목걸이 하고 나왔다. 설마 쥐 잡으러 나왔나? 그럼 그 멘션이 제가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추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박원순 시장 인터뷰를 보셨잖아요. 네, 쭉 봤습니다. 처음부터. 네. 쭉 보셨으면 소감이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좀 일찍 오셨는데. 저는 저기 박원순 시장님 저기 이 참는 내공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뉴스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도 바로 그저께였는데 저도 심리전단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어요. 21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갔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하여튼 간에 영광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거 있고 나니까 왜냐하면 정말 주마등처럼 그동안 있던 일이 이게 이랬구나 저랬구나. 물론 저는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찍혔기 때문에 어느 만큼은 알지만 심리적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좀 싫어해 이게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를 했구나.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때 있었던 얘기들이 이래서 왜냐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무지 화납니다. 솔직히는 뭐 받은 피해나 이런 것보다 하여튼 무지 화가 나요. 근데 저는 그냥 블랙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박원순은 제압 아니에요. 제압. 그냥 박원순 관리해라가 아니라 이자는 반드시 제압하라. 물러서 저 밑으로 해라 이건데. 얼마나 분노스러우시겠어요. 흥분을 하셨어야 돼요. 오늘. 근데 흥분은 하시죠. 왜 안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역시 그 품격은 그러니까 김어준과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제한적인 겁니다. 흥분을 하셨어야 돼요. 아니 근데 저기 그럼 제가 막 말리고 그만 흥분하시라고 막. 제가 좀 더 흥분해 볼까요? 그럼 말리는 거죠.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순식간에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게요 이겁니다. 나보다 내 주변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아마 박원순 시장도 그런 거. 내 주변이 이러이러한 저기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때 그게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자꾸 나게 만들고 저를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낼 수 있는 용기나 이런 것도. 근데 뭐 다행히 그냥 저도 뭐 워낙 찍히는 데는 익숙해서 뭐 큰 정의는 없었지만 그게 제일 주변에 오는 피해. 그게 제일 나는 그렇다고 아픕니다. 치고 나는 뭐 어차피 버린 몸이라고 치고 버린 몸까지야. 그렇다고 치고 그게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아마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뭐 아름다운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공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저기가 있었을 거예요. 공격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으로 직접적인,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느껴, 내가 뒤가 꽤 깨끗하긴 했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악한 건 없었거든요. 주로 전문가로서의 저의 능력을 폄하하는 쪽으로 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의. 근데, 하여튼 간에, 참 사악한 사람들이야. 정말 사악합니다. 정말 사악해요. 어느 정도 흥분하신지를 보여주시라고요. 기대했더니. 이게 흥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너무. 책상을 엎고 막. 그럴 수는 없고요. 저는 대신에 제가 국회의원 딱 간두는 그날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소송을 당했는데, 그게 바로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의 아드님한테 제가 당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도 하여튼 그 모든 게 연장선상에 아주 끝까지 괴롭혀요. 끝까지 괴롭힙니다. 뭐 자르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데, 이제 당해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뭐랄까요. 이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서 그 심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아니 본인이 당하셨잖아. 저는 이쪽에서 갈고서 당한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정말 김어준은 블랙리스트에 없어. 데스노트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압과 데스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블랙 정도. 네, 블랙 정도가 제일 약한 거예요. 제일 약한 거예요. 네. 자, 다시. 저는 잠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다 드러내지 못한 그 감정을 생생하게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말씀을 별로 안 하시니까. 저도 점잖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석에서는 제가 이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이 사적으로 얼마나 그 분해하는가. 그럼요. 그거를 봤거든요. 말할 것도 없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당한 일들이 다 이해가면서 굉장히 분해해요. 하여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예. 근데 방송에 나오면 사실 이렇게 다 점잖게.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실감을 잘 못하시니까 정치자들이.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몇분 안 남았는데. 오늘 정치 리더와 건축 중에서 오늘 이제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그래서 북촌에 있는 윤보선 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윤보선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근데 윤보선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시는 분도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짧기도 했고. 4.19 혁명이 나고 난 다음에 내각제로 바뀌고 거기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딱 뭐 한 1년 반 하셨나? 그러니까 5.16 쿠데타로 그다음에 곧 하야를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하다못해 강하게 저항이라도 했던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뭔가 본인의 그 기록을 남길 만한. 그런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그때는 아마 거의 영치 상태였을 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야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박정희하고 붙었습니다. 15만 표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뭐 민청 사건이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앞에 나서고 그랬는데 대통령이었다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선거에 나온다는 자체부터 그 시스템이 순응한 거죠. 참 하여튼간에 이건 어준 총수다운 거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강단 있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굉장한 명문가의 자손이고 어느 만큼은 또 친일에 좀 가깝기도 한 그런 또 경력도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가깝기도 했고 뭐 등등에 이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 결기와 강단과 분노를 보여주는 그런 분은 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같이 대등하게 선거를 치를 게 아니라 규탄하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쿠데타를 어떻게 인정하고 같이 선거에 또 흥분하신다. 참. 그래서요.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윤보선 가옥은 얘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할게요. 윤보선 가옥 집은 북촌에 있고요. 북촌에 안국동에서 인사동에서 쭉 올라가면 바로 왼쪽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백인제 가옥이라고 북촌에 있는 가옥 중에 하나가 오픈을 했는데 윤보선 가옥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보선 가옥이라는 게 그 주변에 충분히 돌담길도 하고 이게 가끔가다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환경에 관련된 거, 뭐 내셔널 트러스트 이럴 때 이제 저기 할 수 있다는. 근데 제가요. 이거는 다음번에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다음번에 안녕.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언론기사에 부처의 의견을 실명으로 개진할 것을 권장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담당 부처의 의견을 담당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밝히는 것은 공개적인 국정 홍보죠. 이게 어떻게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익명으로 지역 감정을 주장하고 야당 정치인을 공격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선거에 개입한 댓글 공작과 같은 겁니까? 이건 댓글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니들도 그랬잖아 하며 물타기 하는 거죠. 이런 물타기를 무비판으로 스트레이트 보도하거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 줄 쓰고 마는 언론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한마디 정도 하고 나면 언론의 중립성이 지켜지는 건가요? 이게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주장입니까? 그냥 어거지지? 이런 생어거지조차 어거지라고 못하면 언론이 왜 있습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앞으로 본인을 소개할 때 가끔 검색어 1위에 빛나는이라고 해주세요. 민망하고 얼결이 된 거라서요. 예. 네, 모두가 다 얼결이 됩니다. 예.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댓글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눈에 띕니다. 군 댓글팀이 인터넷 언론사까지 설립해서 여론 조작을 벌였다라는 보도인데요. 그 예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였습니다. 4억 5천만 원 가량이 들었는데 국방위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2012년 5월 달에 포인트 뉴스라는 민간 인터넷 언론사를 세워서 활동을 했고요. 또 독도 디펜스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언론사를 직접 세워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예, 세워서 운영을 했다는 건데, 어제까지는 이제, 변희재 씨를 지원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번에는 국정원이 직접 운영한 거죠. 예. 네. 국정원이 돈을 줬고요. 군 사이버팀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낸 뉴스를 자기들끼리 트윗하는 거죠. 예, 그 댓글 알바단이. 나아가서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직접 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는 언론사들 기사가 다 모여 있는 것이 포탈이고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그 전 국민에게 그런 기사들을 다 모아서 대표적인 기사만 배포하는 포탈에는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못 느꼈겠느냐. 왜냐면은 포탈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도 포탈을 자주 보고 포탈의 기사들을 통해서 포탈이 언론사처럼 기능하는구나 느껴서 그렇지 언론사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기업의 서비스예요. 예.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은 엄청나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는 포탈이니까 건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원 TF가 밝혀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력이 그 어떤 언론사보다 큰 그러나 그냥 장사를 하는 사기업에 불과한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그냥 회사예요. 돈 버는. 그 회사에 그냥 자기들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쓸 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을 가진 분들은 많죠. 예.
그것과 연결해서 항상 생각이 난다. 이렇게까지 하다 안 돼서 직접 언론사를 세우기도 했는데, 예. 그렇게 연결고리가 발상이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이태하 전 사이버 530 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눈에 띄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이태하 전 단장이 기무사도 불법적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기무사 심리전 조직 없애고 사이버 사령부로 통합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녹취록이 약간 이상한 것이 이제 요지는 이런 거죠. 요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심리전 단장이 아니 나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다 빠져나가고 말이지 나한테 책임을 집을 씌우느냐 그러면서 기무사 이제 국방부 산하죠. 기무사 너희들은 몰래 하지 않았냐. 이거 폭로해버리겠다. 나만 죽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내가 사실을 터뜨리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 대화가 이태화 심리전당과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 사이에 녹취로 보도가 됐는데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은 너희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너희들은 죽는다 일단은 너희는 기무사인데. 그러면 이 대화가 편집되어 있거나 기무사 쪽의 답변이 편집되어 있거나 혹은 기무사 관계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대화의 요지는 기무사도 댓글 공작에 참여하였다. 몰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해서도요. 압수수색 들어오기 이틀 전에 사실을 알려줬다라면서 수사가 은폐되어 있다는 취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기무사는 특무대, 방첩대 또 뭐라고 불렸죠? 보안사 등등등등 군의 국정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이 이제 간첩 잡는다고 만들어낸 오래된 조직, 역사가 오랜 조직이죠. 근데 지금은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군의 국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정원도 했고 군 내부의 정보기관 조직도 했고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서도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한 거죠. 그중에서 기무사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대화에. 자, 기무사도 그럼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라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에 올라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보실장까지 지내서 7년 가까이 국내 안보 책임자로 지냈는데요. 이제서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사실 의혹의 뭐랄까요. 군 관련 의혹의 총 집결지와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 선상에 작년부터 올랐고요. 예, 로키드 마틴사 사드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은 로키드 마틴사 무기가 이분이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하는 이런 안보 총책임자 선상에 있는 동안 몇 배나 늘어났거든요. 그 이전보다. 그리고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이분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이버 사령부. 예, 댓글 사건이죠. 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보고하는 문건의 결재자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요건으로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공개되었던 이태하 전 단장의 녹취록을 보더라도요. 김관진 장관이 우리에게 업무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드나 뭐 로키드 마틴의 몇천억짜리 조 단위의 무기 그게 아니라 그냥 댓글 공작 이걸로 사실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상상도 못했던 블랙리스트로 사실은 수감됐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관진
전 장관은, 전 실장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만 1대1 회담을 요구하면서 빠졌는데요. 어제 회동 이후에 5개항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한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만나야죠. 만나는데 정작 화제가 된 거는 넥타이 색깔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같은 색깔이었죠. 예. 녹색, 국민의당 상징색을 넥타이를 했다고 언론은 그걸 가장 크게 보도했고요. 예. 뭐 정치는 상징 게임이니까 무슨 대화가 있었나 보다 그런 넥타이가 주목받는 것도 한편으로는 당연합니다. 당사자는 좀 답답하겠지만 아니 우린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넥타이 가지고 보도하냐고. 화장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유서 깊은 코너죠. 예. 이 코너만큼 욕 많이 먹고 칭찬 많이 받고 동시에 한 코너는 없고요. 이 코너만큼 저희가 이제 문 닫아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역시라고 왔다 갔다 한 코너도 없고요. 예. 이 코너만큼 전화를 많이 받은 코너도 없습니다. 항의 전화. 예. 당장 때려쳐라. 좀 전에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김성태 퇴출. 안민석 그만 나와. 뭐 이런 거. 물론 칭찬 문자도 나옵니다. 예. 극과 극을 달리는 문자가 난무하는 내부자들.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힘해 주십니까? 이낙연 총리님의 품격 있는 그 말투를 네. 열심히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총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장가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정말 지난 1년 동안. 예, 1주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벌써 1주년이 됐는데 뉴스 공장의 1주년은 정말 엄청난 이 탄압과 해유 압박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제가 얼마나 사갔습니까? 사갔다는 말보다는 저 얼마나 늙었어요. 1년 전에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장장과 안민석 의원인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갑자기 저를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야수처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어요. 오로지 진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나마저 여기서 그냥 도피해버리면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냐 하는 그런 영어로,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영어로 라스트 스탠드. 마지막까지 나는 버티는. 네? 자, 지난 1년에 소회를 말하라고 했으니까는요. 칭찬과 비판 해주신 우리 청취자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방송에 박힌 돌입니다. 박힌 돌. 네, 오래되셨죠? 사실 저는 15년부터 이제 3년째 이 방송을 고정 출연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진행자가 고성국에서 김만음, 세 번째가 김어준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파트너는 박민식 19대 때 의원님, 20대 때 김성태라는 아주 그 불량한 의원 한 분을 지금 만났고요. 그런데 이 박힌 돌 굳은자 안민석을 말을 해도 말이야. 김어준 총수가 공장장으로 1년 전에 들어오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하루하루 몇 시간 대처하는 긴장의 순간이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 이전 2년은 의원님이 이 방송을 하시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제 집사람은 새벽마다 5시면 일어나서 밥 해주고 그랬습니다. 3년째. 근데 20대 제 상대가 된 김성태 의원님이 지난번 청문회 때 그 좋은 이미지를 유지했었더라면은 이 방송도 훨씬 더 품격이 있을 텐데 저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뭐 이상한 이야기로 논란을 하고 그러시면서 제가 이 방송에서 품격, 뭐 영어로 그 엘레강스라고 그러나요? 엘레강스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제 이미지상. 네. 근데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 있으셨나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탄핵 파면 정권 창출 그런 격동의 시간을 보냈고요. 네. 장시호의 체포도 이 방송 어쩔 수 없어요. 네, 구체적인 건 알아서 잘들 하시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옵션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트럼프의 이딴 말폭탄의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전문가 차원의 대화를 추진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화당 전직 관료가 포함된 7개 전문가 단체에 대화를 제의했다라고 합니다. 물밑에서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보도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접촉을 해왔다는 게 먼저 나온 건데 거꾸로 미국이 북한에게 여러 접촉을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쨌든 북미가 핵공격 완전 파괴 초강경 대응 기타 등등 얘기할 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군요. 그때도 여전히 대화 제의를 하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예, 북한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트럼프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건데 취임 초기에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냐라는 것들을 타진해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생각이. 저는 이 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거라고 양쪽 모두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극장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 정말 전쟁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화는요 미국 쪽에서 거절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대화가 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대화가 있었고 그게 한참 후에 밝혀진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북미 사이에. 자, 하여튼 대화 시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스는.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일부 중진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이제 통합파들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라는 걸 만들었고 그 직전에 이제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국민통합포럼이라는 것도 또 만들었죠. 네, 일종의 정책 토론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파가 만약에 여기서 세를 얻으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자강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의당과 통합항을 연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양쪽이 팽팽하거나 완전히 서로 합의점을 못 찾으면 당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세 가지 시나리오 앞에 바른정당이 서 있다. 예. 네, 우선 11월 13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어떤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세가 더 강해질지 결론이 나겠죠. 어쨌든 바른정당은 지금
정계 개편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으로는 본인이 되면 통합될 일이 당이 흡수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어제 모임에는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이 나왔었고요. 잠시 후에 나오십니다, 김성태 의원님. 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황영철, 김용태 의원 등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통합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6일에 자살한 채 발견된 사람이 있는데요. 도태우 수원시체 이 부시장입니다. 아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분 뉴스가 저희가 어제는 미니가 있어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에요. 네, 인수위 출신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국토부에서 주택 건설 도로를 쭉 역임했거든요. 한마디로 부동산의 핵심 요직에 토목 부동산 관련 핵심 요직에만 있던 분입니다. 이제 이번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부에 있을 때 이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국토부에서 수원시청으로 간 사건 일 자체가 3년 전에 이제 그 건설업자에게 접대받고 뭐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제 또 나와서 2010년 것이 7년 전인데 무려 또 나와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자살한 거냐 아니냐 이 동기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진 바가 없죠 지금. 유서가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점은 이분이 자살 불과 30분 전에 수원시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사진도 웃는 얼굴로 찍고 저수지하고 수원시청 거리가 5km밖에 안 돼요.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사진 찍고 차로 10분 만에 차로 갔는지 차로 갔겠죠. 그 짧은 시간이면. 걸어갔으면 뭐 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자살 직전에 공식 행사에 참석해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고 바로 달려가서 자살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필 자살한 장소가 저수지라서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등용됐다는 점과 자살한 장소가 저수지다 하는 게 이제 저수지 게임 제 힘으로 먼저 처음 얘기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농협 직원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받던 농협 직원이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거 오버랩돼서 약간 서늘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죠. 예, 물론 경찰은 CCTV를 확인했는데 도유 부시장이 스스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은 확인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최근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무려 7년 전에 사건이고. 당시가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분이 뛰어내린 어떤 심리적 압박 원인과 맞닿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좀 취재 중입니다. 아무래도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이 시점에 저도 취재 중입니다.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밝혀지면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뉴타운 또는 뭐 부동산 관련 법규 완화 뭐 이런 역할인데 좀 더 구체적인 역할, 내밀한 역할이 있었는지는 좀 알아보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제목 정도 얘기하려고 한두 가지 정도. 네, 어제 크루드 독립 관련돼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라크 총리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모두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얘기하고. 크루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1호 자원 외교 대상이 크루드입니다. 네. 아마 너무 까마득한 얘기, 10년 전 얘기라 기억들을 잘 못하실 텐데 이 크루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시절에 이미 시작됐어요. 제1호 자원외교로. 서유공사가 이 지역에 5개 광구 유전 개발을 계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대략 8천억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네. 자원외교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하는 사안이다. 예. 우리 원정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국가 단위에서 투자가 실패한 사례는 없어요. 예. 다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크루드가 1호라서 얘기를 좀 더 해봤습니다. 1호예요. 1호. 5개 광구에서. 예.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석유 공사의 담당 주모 과장은 자살했습니다. 예, 자살 이야기가 2번이나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두루룩 나서 제가. 자살했는데 자살한 게 보도도 안 됐어요, 거의. 예, 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